모든 사회 문제를 정부 통제로 해결하려는 중국식 홍색 규제가 자본시장을 패닉으로 몰고 왔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40년간 유지되어 온 중국에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희화 교수 등 여러 석학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달 7월 30일 현재 뉴욕 증시에서 신동판 교육은 이달 초보다 66% 폭락하고 TAL 교육그룹은 70% 폭락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 H지수는 7월 23일부터 4거래일 내리 하락했다가 상승 반전했습니다. 약 138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사교육 시장을 사실상 강제 해체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중국 당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초강경 조치를 벌인 걸까요? 이미 알리바바 등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로 불안감을 느껴왔던 시장이 최근 교육기업에 대한 억압을 계기로 폭발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극단적 시장 규제가 게임, 건강식품, 부동산 등 여러 핵심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포 매도를 촉발했기 때문이죠. 중국 당국은 부랴부랴 규제 확대를 자제하겠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인민은행도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시장에 1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금은 사교육 규제가 발표된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연속 순유출했습니다. 기업들의 사업 기반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규제를 목도한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는 여전히 강합니다. 중국 당국이 내세운 직접적인 계기는 출산율 저하에 있습니다. 중국의 총 인구는 약 14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1200만 명으로 2016년 1800만 명보다 크게 줄어들었죠. 중국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3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1인 우리나라보다는 높지만 1.4인 일본보다 낮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직면하는 저출산 함정에 빠졌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5월 31일에는 세자녀 출산을 허용했죠. 그리고 각 지방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황제로 자란 요즘 젊은이들은 애를 키우는데 자기 인생 라이프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죠. 특히 사교육비가 월 수입보다 많이 나가고 게다가 주택 임대료 등 비용도 나가야 되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합니다. 결혼 못하는 남자와 아이 안 낳는 여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중국 당국의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중국은 개인과외가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교사들은 사교육업체로 이동했고요. 자본이 교육의 시장으로 들어가서 교육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교육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교육 격차는 빈부 격차로 이어지죠. 출발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대대로 물림이 갑니다. 게다가 부동산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소비를 못하죠. 과도한 사교육비와 집값은 소비 기촉을 불러오고 내수 진작에 타격을 줍니다. 당국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원인으로 꼽히자 국영수 등의 사교육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았죠. 우선 초, 중, 등 교과 관련 사교육기관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방과 후 과외 서비스를 제한하며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비영리단체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6살 미만의 아이에게는 온라인 과외나 선행학습이 금지됩니다. 전국 유명 강사는 무료로 온라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숙제는 학교 선생님이 있는 데서 끝내고 집에 보내야 하고요. 물론 부모의 퇴근 시간대까지 학교에서 데리고 있어야 하죠. 부모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확 줄여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당연히 일반 국민들은 이번 조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교육 금지의 이면에는 사교육은 반시진핑 세력들의 전유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미국에 유학 나간 2세들을 중심으로 정부 유출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작은 저출산 대책으로 포문을 열었지만
이를 계기로 월가와 연계된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정부의 정보 유출 차단 목적이 강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 4월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사용과 보존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디지털 위안화 조기 정착이란 외형상 이유를 내걸고 있죠. 그러나 반시진핑 세력의 소득 탄로와 재산 해외 도피 창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속셈은 1대1로 국가를 상대로 디지털 위안화로 달러화를 대신할 수 있는 기축통화를 구축하려는 것이죠.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가 반독점을 이유로 알리바바와 자회사 엔트그룹을 규제할 때만 해도 쓴소리를 잘해 미운털이 박힌 창업자 마윈에 대한 개별적 차원의 선복이라는 해석이 많았죠. 그러나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바이트댄스 등으로 이어지는 중국 빅테크의 대기업들이 강하게 홍색 규제를 받으면서 그 목적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샤오미의 레이지는 회사 주식 22억 달러 상당을 재단에 기부했고, 메이탄의 왕싱 역시 23억 달러를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기부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부의 불평등을 시급히 해소하는 제스처를 취해야만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기업의 미국 등 해외 상장 규제, 빅데이터의 정부 공유, 반독점적 적용 범위의 확대, 지분을 갖지 않고 기업을 지배하는 변동지분 실체, VIE 금지 등 수단도 다양합니다. 알리바바를 비롯 지금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은 VIE 구조로 돼 있습니다. 실제 돈 버는 기업은 중국에 있는데 사주는 자신이 100%의 지분을 소유한 지주회사, 즉 홀딩 컴퍼니를 조세 회피 지역 등 해외에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외국인이 중국의 인터넷 등 정보기술 IT 업체에 직접 투자할 수 없어서 만들어진 우회 투자 방법입니다. 지주회사는 다시 자신이 100%의 지분을 가진 외자법인을 중국에 설립합니다. 외자법인은 중국 로컬 기업을 설립할 중국인 대리주주와 지분관계가 아닌 계약을 통해 지배관계를 설정합니다. 이때 외자법인은 로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중국인 대리주주가 로컬 기업의 지분을 팔 수 없도록 질권 설정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인 대리주주는 중국 내 로컬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에 필요한 각종 허가와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 소유와 운영은 모두 외자법인에서 담당하죠. 대표적인 VIE로는 알리바바 홀딩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지주회사와 주주관계가 없이 계약 통제 방식으로 되어 알리바바 홀딩스의 통제를 받습니다. 결국 실제 돈은 중국에서 버는데 조세 회피 지역에 돈이 흘러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도 중국 현지 기업은 아무 상관없이 여기에 투자한 월가의 주주들만 타격을 입습니다. 중국은 아무 타격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해외 기업에 제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서 계약 방식으로 돈을 벌어가는 플랫폼 기업들은 회원수 100만 명이 넘어가면 해외 상장을 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선 했다 하면 기본 1억 명이니까 아예 해외 상장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덩샤오핑 장점인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은 정치는 공산당 일당 독재였으나 경제는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였습니다. 2000년대 초 제가 중국을 자주 갔을 때 중국은 모든 면에서 규제가 없어 사업하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교육, 노동, 의료, 통신 등 다양한 업종에서 허용되지 않는 부분만을 명시하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포지티브 시스템을 채택하는 우리나라보다 더 자본주의적이었죠.
민간 자본은 시장을 주도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도 나오고 텐센트도 나오고 디디 추싱도 나왔죠. 그런데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영기업들이 공룡처럼 커졌습니다. 반면에 민간 기업들이 쇠퇴하는 국진 민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말한 가상화폐 금지, 빅테크 규제, 사교육 철폐는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구도로 가는 길입니다. 그동안 기업 권력은 국가 권력까지 넘볼 정도로 커졌죠. 그들은 당의 고위층 자제들로 외국에서 학교를 나와서 사고방식이 서구화됐습니다. 로얄 패밀리 출신의 그들은 공유경제, 인터넷, 모바일페이 등 플랫폼 사업으로 데이터를 장악하고 반시진핑 성향을 띠고 있죠. 중국 당국의 속내는 이러한 국내외 자본의 확장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장기 집권을 겨냥한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최대의 적은 반시진핑 기득권층과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으로 홍콩의 제도와 사람을 통제하게 됐으나 아직 금융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교육 금지는 빈부격차를 축소한다면서 플랫폼계를 정리해서 판을 중국 공산당 쪽으로 갖고 오려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일종의 섭동공격으로 주가가 폭락할 때 핑안보험 같은 시진핑 친위대 국유기업을 내세워 홍콩의 금융을 지배하려는 공작이라는 것이죠. 판을 흔들어서 통치 권력의 펀드가 떨어지는 주식을 싼 가격에 줍는다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중국 당국의 홍색 규제 우려로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외국 자본이 주식을 팔고 나올 때 중국 공산당은 싸게 그 지분을 인수한다는 것이죠. 해외에서 홍콩을 통해 들어오는 증시자금을 일컫는 북향자금도 최근 사흘째 대규모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큰손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우드가 대표인 아크 이노베이션 상장지수 펀드 ETF는 올 2월 8%에 달했던 중국 주식 보유 비율을 이달 들어 0.5% 미만으로 축소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기업 리스크 때문에 미국의 증권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가 중국 기업이 지배구조를 완전히 설명하고 중국 당국이 비즈니스에 간섭할 위험을 공개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기업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쿼드 사국 안보 포럼이나 B3W 계획처럼 동맹국가들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려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공급 충격이 생기자 아예 첨단 제품 생산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로 인한 위기를 쌍순환 전략을 통해 극복하려고 합니다. 쌍순환은 국내 민간 소비 확대와 수입 의존도 축소로 경제가 돌아가는 국내 내순환을 기반으로 미래 첨단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을 확대하는 국외 외순환을 말합니다. 국내 경제가 자체적으로 돌아가려면 중국 사람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이 돈을 못 쓰고 있죠. 그게 부동산과 교육 때문이라고 중국 당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내 일사불란한 통제가 중요해졌죠. 그래서 중국 기업과 미국 자본의 결합을 끊고 거대하게 커져버린 자본 기업들을 손아귀에 장악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위계수가 0.5를 넘어서는 순간 그 사회는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서 폭동과 같은 극단적 사회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통계청은 진위계수가 0.6을 넘고 난 후인 2012년부터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중국이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외국 자본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빅테크 규제와 사교육 금지를 밀어붙이고 부동산 규제까지 하는 것은 미래의 중국의 사회구조를 바꾸고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부의 불평등을 시급히 해소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덩샤오핑이 등장한 이후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장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사회주의의 중심을 두겠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시대가 변했다. G2가 됐는데 시장에 맡겨놓다 보니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다. 그 주요 요인이 부동산과 교육에 있다. 애들이 게임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지고 나약해졌다. 이대로 두면 중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자원 배분을 정부가 하겠다. 기술, 자본, 토지, 데이터, 노동력 등 5대 생산 요소를 강국 건설을 위해 정부가 다시 판을 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 독점 사회 자본주의로 가겠다. 플랫폼, 사교육, 게임, 술 등 중국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산업을 규제하고 신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 산업으로 세계적 강소기업을 만들어 2050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예사롭지 않은 정책 변화와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중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노출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